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의 학생들, 특히 신편입생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녹화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소개를 좀 먼저 하고 갈게요. 저는 문화예술경영학과의 강윤주 교수고요. 네, 전한호 교수입니다. 네, 신보선입니다. 네, 네, 신보선 교수님이신데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신편입생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좀 제공해 주고 싶은데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여러분들이 문화예술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좀 기초가 되는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하고 나머지 이제 두 교수님들께서 각자 좋아하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필독서다라고 할 만한 책들을 골라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 3권 정도를 준비했으니까 한 9권 정도의 책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 9권을 읽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확신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두 분도 그런 확신이 있으신 거죠?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자, 이 표지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메인스트림이란 책입니다. 제목을 딱 들으면 뭔가 좀 소위 섹시한 제목이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색깔이 제가 갖고 온 건 다 오렌지 톤입니다.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자, 이 메인스트림이란 책은 지은이가 누구냐면 프레드릭 마르텔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프레드릭 마르텔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네요. 그러면서 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철학, 정치학, 법학을 공부했고 보스턴의 프랑스 대사관에서 프랑스 문화 및 학술 담당 문정관을 역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파리 정치대학과 파리 공립경영대 MBA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런 화려한 이력과 더불어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 이 프레드릭 마르텔 교수님, 이 교수님께서 5년 넘게 30여 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주요 도시에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과 자신의 생각을 같이 버무려서 쓴 책이에요. 근데 인터뷰를 한 사람 수가 무려 1250명입니다. 이건 제 평생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도 보니까 굉장히 심도가 깊고요. 또 인터뷰한 사람들의 면면도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가격은 이게 얼마인가? 25,000원인데요. 뭐 경희대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되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저명 인사들 그리고 이분이 뭐 프랑스 문화원이나 이런 데서도 일하셨기 때문에 그 인맥 때문에라도 날카로운 질문에 이렇게 뭐랄까 숨긴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2차, 3차, 3고 초려를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그런 아주 끈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소개하면서 이 저자가 쓴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읽어드릴까 해요. 메인스트림은 전 세계적 문화와 미디어의 지정학에 대한 책이다. 엔터테인먼트의 세계화에 대한 이 책의 관심사는 일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 즉, 사람들이 여가와 오락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 말하곤 한다. 컨텐츠와 서비스와 문화상품을 생산하는 이 산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는 질뿐 아니라 양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책에서 나는 블록버스터, 히트곡, 베스트셀러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자 한다. 나의 주제는 예술이 아니라 내가 시장 문화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창작 산업들이 컨텐츠니 마케팅이니 영향이니 하는 용어로 제기하는 문제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작품들이 예술이 아니더라도 매우 흥미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 문제들은 오늘날의 새로운 문화 자본주의, 컨텐츠를 위한 세계대전, 소프트 파워를 장악하기 위한 주역들의 역할, 남반구 미디어의 도약, 그리고 인터넷과 더불어 우리가 겪고 있는 점진적인 혁명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단순히 문화산업에 대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단순히 예술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그것을 둘러싼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문화와 미디어의 지정학에 대한 책이다 라는 느낌이 이제 오는데 이렇게 좀 방대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읽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개런티할 수 있는 건데 화장실에 앉아서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그렇게 읽었거든요. 물 젖은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차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칠까 하는데 1부는요. 전체 큰 1부의 제목이 문화산업의 지배자 미국이고 제2부가 문화의 세계대전이 시작되다. 이런 멋진 제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목차에 뭐 디즈니도 나오고 인디아나 존스도 나오고 쿵푸 팬더 얘기도 나오고 동시에 또 유럽의 안티 메인스트림 문화 이게 메인스트림에 대한 책이지만 안티 메인스트림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재밌는 책이고 여러분이 뭐 알고 있는 영화 아니면 뭐 팝송 혹은 뭐 여러 가지 미드 얘기까지도 여기 자세히 나오고 그것의 뒷얘기를 다루면서도 가십에 지나지 않고 이것의 지정학적 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희 첫 책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전한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예. 주시죠.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서양미술술래 네, 라는 책입니다. 네, 책을 지으신 분은 서경식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건 옛날 제가 판본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사진이 조금 젊으셨을 때, 아, 지금 잡히나요?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세 판이 나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 판이에요. 옛날 판인데 이 책은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 요즘에 와서 강연도 하시고 그다음에 강의도 성공에 대해서든가 뭐 2년 정도 이렇게 교환 교수로 강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쿄에서 강의를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가족이 굉장히 한국 그 당시 독재 상황이죠. 상황에서 일본 간첩단 사건으로 굉장히 옥고를 치르게 되는 두 형이 옥고를 치르게 되는 20년 가까운 영어의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20대였죠. 20대 젊은이가 그 어떤 절망감에 빠진 채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미술관들을 돌아보면서 소위 마음을 다스리면서 세상을 그다음에 인간을 악을 선을 이런 것들을 고민했던 그런 그 순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이 미술이기 때문에 그 미술책을 들고 나온 것도 있지만 이 책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게 제가 그 미술의 역사, 미술사를 공부하는데 어떤 그 지침, 새로운 방향을 정해줬던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학에서 그 미술의 역사라는 공부를 하면서 그냥 이론적인 공부를 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 진열장 속에 갇힌 그런 그 공부였던 것이 삶 속에서 내지는 현실에서 어떻게 공부가 적용이 될 수 있고 내지는 뭐 감상 이해의 어떤 조건이 될 수 있는지를 틀을 만들 수 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배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술 감상이 그저 그 형식적인 어떤 차원, 미적인 차원, 뭐 경제적인 가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소화되고 내지는 내 삶과 서로 이렇게 융화되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정말 절절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책에는 대부분 소개되는 그 그림들이 조금 암울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책의 그 내용들 자체, 그 다음에 그 그림의 주제 같은 것들이 좀 다소 칙칙할 수도 있고 옛날 그림들이기 때문에 좀 칙칙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간단히 지금 예술을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고 내 삶의 내 일상 중에서 느끼는 어떤 그 소소한 그 행위들로서 이 작가가 어떻게 붙잡았는지를 간단하게 몇 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글 중에서 여행길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행길에 무심코 들른 미술관이나 성당에서 갑자기 무엇에 얻어맞은 것처럼 발길이 얼어붙는 경우가 있다. 한 장의 그림, 한 덩어리의 조각상이 시공을 초월해서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마력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내가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돌아보건대 나의 서양미술 순례의 시작이었다. 근데 이 서양미술 순례가 그냥 그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형들이 한국이라는 그 일본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암울함과 맞닿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장의 그림을 볼 때 단순히 그게 아름답다, 나한테 취향에 맞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그 밝은 빛이 되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책에서 그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단지 그림 내용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한 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 아니면 그 역사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500년도 좋고 1000년도 좋고 이 시공간을 넘어선 예술 작품과 내 삶이 어떻게 조응을 하는지, 그다음에 지금 나에게 이 예술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캐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술 감상의 올바른 어떤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은 강 교수님은 두껍고 색깔상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저는 가볍고 대신에 내용은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책을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정말 쉽게 뭐 화장실뿐만 아니라 뭐 쉽게 읽을 수 있는 이런 네. 책인데, 그래서 저는 입문서로서 뭐 권장 도서로서 제가 서양미술 나의 서양미술 순례라는 서경식 선생님의 책을 추천합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문지사 그 문학과 아, 지성사고 창작과 교수님은 또 비평사. 창작과 비평사의 예. 책을 그 한국의 출판 역사에 있어서 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예. 개의 출판사의 책을 그러네요. 소개해 주셨는데, 제 책은 이게 5,000원짜리인데 지금 조금 올랐을 겁니다. 네, 거의 무슨 한 편의 강의를 듣는 지금 느낌이었는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보성 교수님이신데, 신보성 교수님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 저희보다는 상당히 무겁고 여러분들이 놀랄 수도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지만, 교수님이 또 익숙한 책들인데 이름은 굉장히 익숙한 이 면면들을 그럼 신보성 교수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칼 막스의 경제학 철학 수고라는 책인데요. 예. 교수님 수고가 무슨 뜻인가요? 손으로 썼다는 손으로 쓰는 수고했다 거고, 이런 게 예, 아니군요. 예. 혈압한테 수고했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 나 소개 안 하네. 또 갑자기. 삐지시기는 또.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칼 막스 하면 흔히들 이 사람의 이름을 듣고 보고 했을 때 떠올리는 것은 이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고요. 자, 그런데 마르크스를 이야기할 때 이제 뭐 흔히들 청년 시절과 이제 그 후의 시절을 나눠요. 그 실제로 젊은 뭐 시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년 마르크스의 시기가 있는데, 그때 청년 마르크스는 뭐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면 인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인간은 어떻게 자기가 사는 삶, 자기가 하는 일에서 소외되지 않고 삶의 주인으로 또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시기인데, 그것이 이제 청년 마르크스 시기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저작이 바로 이 책입니다. 경제학 철학 수고. 그런데 이 책은 사후에 책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것도 이제 한참 후에 1930년대 책으로 묶였는데, 그럼에도 그 청년 마르크스 시절 그가 인간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했던 그런 고민, 또 공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 노동에 대해서, 인간에게 노동이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신입생들에게 이 책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 책이 고전이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해서 아주 그 날카로운 예리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조금 읽어 드릴게요. 네. 자, 노동이 무엇이냐. 자, 이것이 쓰여진 시기가 19세기인데, 그때에도 일이라고 하는 것,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노동자는 노동의 외부에서야 비로소 자기 곁에 있다고 느끼고, 노동 안에서는 자기 바깥에 있다고 느낀다. 노동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노동할 때에는 편안하지 않다. 그런 까닭에 그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요된 강제 노동이다. 그런 까닭에 노동은 어떤 욕구의 만족이 아니라 노동 바깥에 있는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외적인 노동, 인간이 스스로를 외화하는 노동은 자기 희생의 노동,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이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소외된 노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신편입생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왜 문화예술을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서.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직업은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 부분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자기 그 적성에 맞지 않지만 일단 젊었을 때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하지만 나의 언젠가의 꿈은 예술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는 사실은 그건 내가 아니다. 예. 이 일은 나의 바깥에 있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내가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전에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술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길을, 자유로운 그 소외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길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예술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이야기지만, 왜 사람들이 예술을 원하는가, 왜 우리는 예술로 가려 하는가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그 굉장히 그 좋은 책이 아닐까. 예. 그래서 고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문제, 일의 문제, 노동의 문제,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술을 원하는가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스태프들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좀 놀랐던 것은, 그러니까 영화 스태프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전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술적 행위와 노동을 완전히 분리시켜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말하자면 제작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그런 그 형국을 만드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어떤 노동으로서의 그 예술 행위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 다 이렇게 강의 막 철학 막 이렇게 하니까 저도 뭔가 무게를 잡아야 될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 저의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문화예술 마케팅이란 책입니다. 문화예술 마케팅이라는 제목은 뭐 여러분들 그 문화예술 경영에 대해서 관심 가진다면 수도 없이 듣는 책이죠. 듣는 그 개념인데, 이 책은 조앤 셰프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자면 2007년에 나오긴 했지만 고전처럼 읽히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이분은 노스웨스턴 대학교 경영연구소 조교수면서 그 켈로그 경영대학원에서 예술 경영을 강의했고, 이분의 사실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Standing Room Only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아마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들고 나온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옴기니, 이 번역자 분들 중에 저희 과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두 분의 교수님이 계셔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화예술 홍보 전략을 강의해 주시는 이면철 교수님하고 또 그 문화예술 관람객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는 이지향 선생님, 이 두 분께서 이 책을 열심히 번역하셨다고 저한테 정말 그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저도 읽어봤더니 참 이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메인스트림 못지않게 재미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탁탁 긁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여기서도 일부를 제가 조금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자면, 본서 문화예술 마케팅은 공연예술 단체들로 하여금 예술적 공공적 사명에 실제로 충실하면서 영향력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전략과 테크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이론, 전략, 전술과 개혁 사례를 결합해 엮어져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은 세분화된 관중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하고 그래서 관중의 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개선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문장이 이게 아주 매끄럽진 않네. 번역체라서 분명히.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무엇뿐만 아니라 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왜와 관련해 무슨 이유로 지난 수십 년간 공연예술계에서 일반화된 몇 가지 관객 유치 방법들이 현재와 잠재 관객들의 반향을 더 이상 얻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런 건 정말 여러분들도 궁금하잖아요. 왜 어떤 전략은 먹히고 어떤 전략은 먹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책이 이 예술 경영자를 비롯해서 마케팅 담당자, 모금 책임자, 이사진, 예술 경영 교수 및 학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일종의 자화자찬, 속어로 하면 깔때기 이런 거죠. 책의 구성을 제가 목차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연예술 관객과 마케팅의 실태, 현재와 미래 공연예술 관객의 특징, 또 전략 수립과 마케팅 과정의 적용 등등 이렇게 마케팅, 문화예술, 공연예술 관계된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다 다루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 뭐냐면 사례 차례라는 게 따로 나와 있는데 이 사례를 보자면 뭐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이라든가 뉴욕시티 오페라, 또 뭐 스웨덴의 테디베어 콘서트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게 번역서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케이스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그 유명한 런던 심포니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이름만 들었던 그런 문화예술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 문화예술 마케팅을 폈고 성공은 어떻게 했고 실패는 어떻게 했는가를 아주 자세히 중간중간에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사례가 거의 100여 건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강의를 할 때는 이걸 그 주 교재 비슷하게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마케팅 전략을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기관에 맞추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립 코틀러라는 그 마케팅의 구루라는 건 말하자면 스승이란 선생이란 뜻일 텐데 이 마케팅 구루 필립 코틀러가 추천하는 이 시대 공연예술의 경전이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 우리가 경전은 또 한 번쯤 읽어봐주는 센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 마케팅을 이것도 역시 신편입생들한테 읽기 좀 수월하다라는 의미에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역시 분홍색. 네, 그 저는 뭐 표지네요. 아무래도 뭐 저하고 네. 네, 저의 두 번째 책은 마찬가지로 좀 말랑말랑한 책입니다. 문화를 읽는 세계사. 사실 키워드가 세계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는 이제 문화예술 경영학과니까 그다음에 제가 하는 강의가 문화예술사, 그다음에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개괄적으로 다루는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그 추천 도서로, 권장 도서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립니다. 이 책은 사실 세계사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될 책인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문화를 통해서 오히려 세계사 내지는 세계의 어떤 문화의 안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거시적인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은이 선생님은 주경철인데요.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은 그렇죠. 요즘에 뭐 많은 책들을 내셨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지금 서울대 그 서양사학과죠. 서양사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뭐 젊어서부터 뭐 많은 책들을 이렇게 쓰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뭐 번역, 이를테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같은 그런 그 번역서들도 냈고, 그 제가 이 책을 제가 세 권 가져온 책들이 다 그렇지만 저한테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 감동은 물론 여러분들과 폭과 질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느낀 것들이 뭐 대단한 독특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라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저한테 이 책이 좋았던 이유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뭐 그 역사라는 게 더군다나 세계사, 지금 우리의 현대사가 아니라 그 과거의 역사, 더군다나 뭐 500만 년 전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었는데 그 먼 시간, 공간들을 내 주변으로 아주 가깝게 가져오게 만든 책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거는 그 세계사의 어떤 연대기, 몇 년에 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누가 뭐 어떤 일을 했고 이러한 그 연대기가 아니라 어떠한 일이 우리 일상에서 느껴지는 지금과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통해서
현대, 과거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화사를 공부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목차에도 목차에는 물론 이제 뭐 고대로부터 뭐 선사시대로부터 현대까지 쭉 이어지고 있지만 처음에 그 나오는 게 이제 그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는 우리가 뭐 유인원 같이 생긴 그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머리만 큰 그런 인간의 종이 살고 있었던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는 좀 딱딱하게 그 볼 수가 있겠지만 이분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뇌의 뇌의 용적 그러니까 부피가 500cc 우리가 늘 마시는 이 맥주의 500cc 정도가 됐다는 얘기죠. 굉장히 가깝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인데요? 우리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대가 된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1500cc. 피천 얼마예요? 피처는 아니 뭐 2천도 있고 3천도 있고 많죠. 아직 피천은 안 된다. 네. 피천을 진화하는 거. 피처 벌써 이렇게 가벼워졌습니다. 역사 가벼워진 것처럼 사실 이 책은 이게 성인을 위한 책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것처럼 1318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고생을 위한 책이었습니다. 근데 뭐 중고생이 읽을 그 책 정도의 가벼움이 아니라 뭐 즐거움과 쉬움, 이해가 쉬운 용이한 그런 책이라는 얘기인데 성인이 읽어도 충분히 어떤 그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면 또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역사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 시대와 역사가 문자가 있기 이전 선사 시대로 나눴을 때 우리는 지금 역사 시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연구에 내지는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선사 시대는 오히려 그거에 수십 배, 수백 배 더 긴 시간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류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활동하는 그 시간대를 이를테면 12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역사 시대는 43.2초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머지의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선사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시대 그것도 뭐 고작 한 5,000년이죠. 5,000년에서 최근에 뭐 200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에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속좁게, 그죠? 어제의 일들을 우리는 못 잊고 있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 선사시대까지 그 겸해서 본다면 인간이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고 위대한 기억들을, 족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를 문화를 통해서 쭉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근대가 시작되는 시점을 물론 역사적으로는 뭐 1700 몇 년이다, 뭐 1800 몇 년이다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기차가 등장한 시기랑 맞물려서 근대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기차의 철학 부분에 보면은 이제 이 근대가 들어서면서부터 가속화되는 시기죠.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빨라지고 물리적인 어떤 거리감들이 사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대 인간이 직접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아는 근대화의 시기가 이렇게 이제 어떤 문화적인 이슈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가 주는 그 압박감 내지는 무게와 뭐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은 쉽게 잊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사를 여기서 설명하는 건 아니고 문화를 통해서 문화가 어떻게 이전부터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고 그다음에 그 문화들이 인간의 삶에서 결코 낯설고 뭐 동떨어진 너 이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밀접한 우리 삶 속에서 역사를 만들어 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문화사 그다음에 또 역사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신 교수님으로 또 빨리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소개할 책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제가 독일어 발음을 한번 해드릴까요? 해주세요. 프리드리히 니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아주 많이 달랐어요. 그랬나요? 네, 우기죠, 우리 우기도록 하죠. 신교수님 굉장히 정확하셨습니다. 에이, 소개 안 해. 네, 프리드리히 니체 도덕의 개보학인데 좀 아까 이제 막스 얘기할 때 이제 노동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노동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니체는 이 책에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프리드리히 니체 전문가도 아니고요. 철학 전공자도 아닙니다. 단지 이 책에서 제가 흥미롭게 발견한 것은 바로 이제 노동에서 벗어난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체와
마르크스는 어떻게 보면 동시대를 살았지만 그리고 마르크스는 굉장히 현실적인 노동의 문제, 자본주의 문제에 천착했다면 니체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술의 세계 또 철학의 세계에 천착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니체 역시 우리가 소외된 노동,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또 그 벗어나는 길이 바로 학문과 예술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그것이 바로 예술의 길이다. 하고 예술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더 힘들어져요. 예. 일단 그 돈이 안 돼요.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래서 예술의 길을 힘든 길에 들어섰다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이거 괜히 더 힘든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선택에 후회를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니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니체에 따르면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다른 삶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삶. 예. 다른 삶에 맞서는 삶,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예, 니체가 예술가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금욕적 사제라고 얘기를 해요. 일종의 사제인 거죠. 그러니까 삶을 등지고 다른 삶을로 향해서 성실하게 헌신해서 가는 그런 사제가 예술가인 거죠. 자, 그래서 금욕적 사제, 예술가는 다르게 되고 싶고 다른 곳에 있고 싶다는 소망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이고 더구나 이러한 소망의 최고 정점이며 그 소망의 본래적인 열정이자 정열이다. 그런데 다른 곳에 있고 싶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라는 그 소망의 힘이야말로 그를 여기에 붙들어 맨다. 다른 곳에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 때문에 오히려 여기 붙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을 가지고 그는 온갖 종류의 잘되지 못한 자, 기분이 언짢은 자, 실패한 자, 불행을 당한 자, 자기 스스로 괴로워하는 자들의 전체 무리 앞에 본능적으로 목자로 나서면서 그들에게 삶을 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내 말을 이미 알아들었으리라. 이 금욕적 사제, 겉보기에는 삶의 적으로 보이는 이 사람, 이 부정하는 자, 바로 그는 삶의 아주 커다란 보존하는 힘과 긍정하는 힘에 속하는 것이다. 예, 예술가들 보면 되게 삐딱하고 그리고 뭔가 삶을 부정하는 것 같고 뭔가 냉소적이고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왜 그러냐? 사실은 너무나 긍정하고 삶을 살고 싶고 삶을 보존하고 싶은 그 욕망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술을 하는 것이 힘들고 왠지 그 돈 버는 세계, 일의 세계와 반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력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더 잘 살고 싶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의 반영이다, 욕구의 반영이다라는 점을 니체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술이 힘들죠. 예, 힘든데 그 힘든 이유는 사실은 계속해서 뭔가 다른 삶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그 자체가 무력하고 부정적이고 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좀 더 커다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개인에게 이렇게 좀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기본적인 초심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둘 다 고전이지만 니체 유명한 철학가고 이 도덕의 계보학 또 역시 고전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예술을 하고 싶은 예술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잘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거울 같은 책들이 아닐까 해서 소개드립니다.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시인 신보선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분이 그렇게 태도가 까칠했던가 이런 걸 농담입니다. 예술을 하시니까. 이제 책 속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제 나갈 것 같아. 자, 마지막 도서. 저는 아까 이제 이 표지 색깔을 자꾸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표지 색깔에 깔맞춤을 좀 깔맞춤을 하려고 해오신 사실은 것 굉장히 같아요. 의도적으로 세 번째 책을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꺼내. 깔맞춤을 금고에서 하다 보니까 꺼내오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소개를 할까? 예, 시인 신보선의 그을린 예술입니다. 짠거 안 놀라시네? 짠거 하나도 안 놀라시네. 그래서 이 앞에 보면요. 당- 가장 당- 충격적인 문장이 지금 당혹스러워서. 나와 있는데 예술은 죽었다. 예술은 삶의 불길 속에서 되살아날 것이다. 이런 표지에 있는데 제가 감히 뭐 교수님의 책을 소개를 드리는 건 좀 민망한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거는 교수님한테 아니, 그 책을 왜 이 왜- 책을 쓰셨을까부터 시작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아니, 해서 신입생-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신입생들한테 소개하는 책인데 제 책을 아주 적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책을 글쎄요, 적절한 책일까요? 적절한 책입니다. 네. 제 책 소개를 하게 하세요. 네? 아니 저는 제가 좋은 책인데 좋은 책이라고 아니, 책 생각했는데 소개 안 마침 여기 저자가 앉아 계셔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좋은 책인지는 모르겠고요. 깔맞춤에는 맞는 책인 것 같은데 그을린 예술이라는 책이고 제가 2013년도에 출판한 책인데요. 제가 한 2006년 정도부터 쭉 써온 뭐 에세이 논문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주로 예술에 관한 책이고요. 제가 이제 예술 사회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예술이 어떠한가를 좀 들여다본 책인데 특히 주로 이제 예술 사회학이나 예술 경영이나 예술 산화 이런 어떤 정통의 학문은 주로 이제 전문가들의 예술, 또 예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예술, 또 우리가 예술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80이 거의 가까이 돼서 시를 쓰기 시작한 할머니의 시라든지 거리의 예술이라든지 좀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좀 저게 예술일까 하는 의구심의 눈길을 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어쩌면 그런 예술들이 그런 문학이 지금 시대의 예술 약간은 좀 과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또 과거에 비해서 너무 나약해진 그런 예술에 대해서 대안이 아닐까 하면서 제가 좀 삶과 가까운 그런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해석을 하고 글로 쓴 것들을 모아서 낸 책입니다. 그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자면 제목이 그을린 예술 이게 뭐 불타는 예술도 아니고 뭐 그을리는 건 주로 이렇게 오징어 이런 거 그을리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을린 예술이 됐을까? 이게 아마 학생들한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을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아까 예술 제 책 얘기하니까 좀 쑥스러운데 일반적으로 예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재단 위에 예술, 그쵸, 화려하고. 화려한 네, 예술, 네. 빛나는 예술, 뭔가 공기 뒤에 재원이 후광이 하는. 있고 아우라가 있는 그런 금박의 예술, 숭고한 예술, 고귀한 예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예술은 삶과 가까운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이 어떠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살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뭔가 불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도 그을렸지만 우리의 삶도 그을렸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타고 있다면 거기에 가까운 예술은 당연히 그을리겠죠. 끄슬리겠죠. 끄슬리겠군요. 끄슬리겠죠. 저희 원래는 원제가 끄슬린 예술인데 네. 그거를 표준어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신 교수님하고 제가 생활예술 관련돼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오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하는데 그 공동체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좀 조망한 어떤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예술만이 아니라 소위 아마추어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 왜 사람들은 일상에서 예술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가, 그걸 통해서 어떤 힐링을 받는가,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교수님이 너무 쑥스러워 하시니까 제가 좀 권한 사람으로서 죄송해서라도 이 정도로 이 책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배가 고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배가 고파. 오, 그래서 짧게 할까요? 예, 마지막 책을 네.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책은 아리에스라는 그 프랑스 역사학자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좀 심오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죽음 앞에 선 인간. 이 책은 사실 우리 전공, 이를테면 뭐 문예술 경영하고는 사실 관계가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제 책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감동적인 책들을 좀 골랐는데, 이 책은 제가 공부를 할 때 틈틈이 넘겨다 보면서 조금 이제 위로를 얻었던 뭐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 그때는 제가 한국어로 된 책은 본 것이 아니고 이제 원어로 제가 봤었는데 굉장히 이게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두 권으로 나왔는데 제가 사실 3권을 챙겨놨다가 학원을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꼬리표가 없고 너무 깨끗해서 제가 읽지 않은 표가 좀 나는데 이 책의 이제 장점이 굉장히 주제는 무겁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모두 죽어야 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회피하면서 사실 그 삶에 오히려 열정을 불사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삶을 더 열심히 살 수 있나. 그래서 조금 전에 신 교수님이 좀 근본적인 원초적인 이런 그 책들을 소개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교양 입문서 정도의 교양 서적 정도의 아마 책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아리에스 책 중에서 아주 그 유명한 책 하나가 죽음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쓰이고 나서 이제 이거는 83년인가요? 이분이 84년에 돌아가시거든요. 1984년에. 그러니까 죽기 1년 전에 그 완성한 책이니까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죽음의 역사라는 책은 이렇게 두꺼워서 글만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책은 이제 중간중간에 그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뭐 동양은 아니고 서양이기 때문에 서양에는 죽음이라는 주제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를테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무덤이 이제 대부분 저 멀리에 있죠. 산속에 있고 멀리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공중묘지가 시내에 가장 삶에 가까운 아니면 센터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동양화에서는 죽음을 다루지 않죠. 하지만 서양 미술, 서양 문화에서는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화두가 됩니다. 음악에서도 마찬가지고 미술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림들을 통해서 뭐 익숙한 그림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좀 잔혹한 뭐 그림들도 좀 나오는데, 그림들과 곁들여서 글을 읽어보시면 정말 사람들은 과거 뭐 여기는 중세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고대 중세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삶을 더 치열하게 이렇게 영위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무수한 예술 작품들을 죽음이라는 주제로 남겨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특한 건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한 주제하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없었던 듯 지내왔지만, 사실 이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주제이기도 하고, 분명히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죠? 이제 대학을 들어오는 신입생 여러분한테 삶의 종말인 죽음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히려 이렇게 화려한 꽃을 피우는 지금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종말을 생각한다면 이 화려한 꽃의 의미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또 생각을 해서 입학 시기에 그런 뭐 졸업까지의 계획들도 짠다면, 뭐 종말은 아니죠. 삶의 종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지막까지 생각을 해서 입학의 어떤 계획들을 세운다면 훨씬 알찬 그 학교 생활, 그다음에 인생살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소 무거운 주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네. 지난번에 교수님 한번 죽음과 관련해서 특강하신 적 그쵸. 있잖아요. 예, 그때 예, 내용 예, 제가 비슷하다고 얼핏 볼 수가 보니까 있겠죠. 거기나 소개해 주셨던 그림도 여기 예, 들어있는 것 예, 같은데 예, 그렇게 맞습니다. 무겁지 않고 되게 그 특강 자체가 물론 교수님의 현란한 어떤 강의 때문에 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아유, 굉장히 감사합니다. 재밌었던 걸로 봐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책이 뭐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림도 많고 네, 그다음에 재밌게 일단 책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신보상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예. 지금 전하늘 교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김수영 시인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요절을 했죠. 40대. 아, 시인 선배시군요. 그러고 보니까 네. 같은 업계에 계시는 분이네. 돌아가셨고, 네. 네. 그리고 아주 비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가셨죠. 술 마시고 교통사고로 술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아마 술을 드셨을 거예요.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술을 하는 사람이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의 어떤 삶을 또 생각을 아주 잘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그러면서도 그렇구나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책인데요. 김수영 전집이고요. 1권이 시를 다 모아놓은 이 두 번째는 산문집입니다. 저는 사실 김수영 시인의 시도 좋아하지만 산문도 매우 좋아합니다. 네, 짧은 글들도 있고요. 대부분 짧아요.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고요. 정말 여러분들 부담 없이 뭐 자기 전에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짧게 짧은 에세이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뭐 10분이면 한 편을 읽습니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인데 하지만 또 내용은 그렇게 또 이렇게 수월한 뭔가 쉽게 생각하게 읽히는 만드는 책은 글들이죠. 아니에요. 네. 하지만 굉장히 통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문학에는 숙명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개사적 일면이 있다. 이것은 신이 날 때면 신이 나면서도 싫을 때는 무지무지한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고개사란 말에서 연상되는 것이 불란서의 시인 레이몽 끄노의 재기발랄한 시다. 얼마 전에 죽은 꼭도의 문학도 그렇다. 빨리 죽는 게 좋은데 이렇게 살고 있다. 나이를 먹으면 주접이 붙는다. 분별이란 그런 것이다. 술을 먹을 제가 왜 때도 이렇게 찔리죠, 저희? 몸을 아끼며 먹는다. 나이 드는 것이 싫다. 나이 들면 주접을 부린다. 나이 들면 이렇게 몸을 살린다. 문학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술을 먹을 때 이 사람이 몸을 아끼지 않았고 그래서 술을 마실 때 차에 치였고 해석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네, 몸을 아끼지 않고 진짜. 술을 마시다가 죽었다.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몇 살에 돌아가셨죠? 제가 알기로 40대예요. 50대, 40대예요. 40대 아마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글들을 썼고 많은 작품을 썼고 정말 그 시대를 자기가 살던 시대를 온몸으로 산 사람입니다. 이 산문이 이게 발표가 된 산문들. 네, 대부분 발표가 된 산문들. 미발표 글도 있고요. 서간문도 있고요. 일기도 있고요. 일기도 있고 서간문도 있고 그런 그 발표 대부분 발표 그리고 미발표 일기 서간문들을 모아서 전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술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예술이 좋아서 예술을 사랑해서 이 길에 들어선 건데 그런 사람의 어떤 예술을 너무나 사랑한 예술을 너무나 중요하게 그리고 그 예술을 가지고 시대를 산 한 개인의 내면을 마음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하시는 공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람, 여러분들의 선배의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어떤 글을 썼나 이것이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네, 아까 신 교수님이 읽어주신 부분에 나왔던가요? 그 예술이 다른 삶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책 읽기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책을 하나 들고 나면 그 세계 속으로 빠져들면서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 제 일상의 어떤 지금의 번뇌, 뭐 지금의 바쁜 뭐 스케줄 이런 걸 잊어버리고 그 세계 속으로 탐닉할 수 있는. 근데 그 세계 속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갔다 나와야 본인이 하고 있는 또 예술 행위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라도 성찰하게 되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자꾸 이제 읽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읽을 만한 책은 무엇일까?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언뜻 이건 아주 지엽적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가져온 책과 이렇게 두 분이 가져온 책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 뭐 민음사가 책이 벌써 2권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출판사를 통해서 가릴 수도 있고 저자의 양력을 통해서 가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다음번 두 분의 표정이 달라지시네요. 두 번째 이런 책 관련된 팟캐스트 이런 자유로운 보이는 라디오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두 번째로 좋은 책을 고르는 것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왜 좋은 책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심 교수님도 이렇게 책 읽어주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언뜻 드는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 아마 사이버대에서 강의를 듣다 보면 강의 듣고 시험 보고 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좋은 책을 소개하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시간을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가지고 그 책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다면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 그것만 해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이 두 분 교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실지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댓글 열심히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소감도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다가서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도 소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서 저의 뱃속에서 이미 개구리가 울기 시작했고 두 분도 안색이 안 좋아지시는 나이가 들면 이렇습니다. 주접도 늘지만 식욕도 늡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